시퍼렇게 날이 선 며느리의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빛바랜 가디건 한 자락이 삐져나온 낡은 청가방 하나가 거실 바닥으로 툭 던져졌습니다. 올해로 72이 된 내 처지가 그 가방 하나와 함께 바닥으로 내팽개쳐진 것 같아 나는 그저 멍하니 주저앉아 바닥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동안 자식으로서 할 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 집에서 나가달라는 저들의 모진 요구는 평생을 바쳐온 내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파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소파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아들 녀석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귀찮음과 짜증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로 그저 며느리의 모진 말에 동조할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전국의 공사장을 전전하며 흙먼지 마셔가며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었기에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눈앞이 흐려졌지만 나는 이 악물고 밀려오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작은 아들네 집으로 가든 아니면 알아서 요양원을 알아보든 마음대로 하라며 숨도 쉬지 않고 모질게 쏘아붙이는 며느리의 기세에 내 손끝은 수치심으로 잘게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그 순간 이후로 숨막히는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거실에는 오직 서슬퍼런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우리 세 사람 중 그 누구도 쉽게 다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내 등 뒤로 식은땀이 길게 흘러내리는 동안 평생을 바쳐 모든 것을 내어준 자식이라는 존재가 이토록 낯설고 무서워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생각이 들며 무거운 침묵이 거실 사방을 숨 막히게 옥죄어왔습니다. 정녕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는 나의 갈라진 물음에도 아들은 끝내 내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고 오히려 남들처럼 강남에 아파트 하나 물려주지 못한 나를 도리어 타박하기만 했습니다. 늙고 병든 몸뚱이 하나 남은 늙은이에게 매달 들어가는 병원비와 약값 때문에 자신들의 숨이 막힌다며 화를 내는 아들과 옆에서 장단을 맞추며 크게 한숨을 쉬는 며느리의 모습은 처치 곤란한 짐을 앞에 둔 사람들과 다름없었습니다. 3년 전 아내가 세상 떠났을 때 내가 살던 작은 빌라 전세금을 빼서 지들 아파트 대출 갚는데 다 보태달라며 나를 집으로 모셔갈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돈 빼먹을 때는 온갖 가머니설로 효도할 것처럼 굴더니 이제 늙은 애비 주머니에 더 나올 것이 없자 짐짝 취급을 하며 내쫓는 것이었지요. 나는 무릎에서 뚝하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집어들자 온몸으로 무거운 인생의 무게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지요. 그 안에는 철진한 옷가지 몇 벌과 먼저 떠난 아내의 빛바랜 영정사진이 전부였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겠다는 나의 담담한 말과 함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식에 대한 신락 같은 기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서운함을 넘어선 거대한 허탈감이 온몸을 지배할 때쯤 기다렸다는 듯 며느리는 식탁 위에서 이미 준비해 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3년 전 가져간 내 전세 보증금은 완전히 아들네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정짓고 향후 나에게 들어갈 병원비나 생활비를 일절 책임지지 않겠다는 부양의무 제약인서가 내 눈앞에 펼쳐졌을 때 나는 저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버릴 준비를 끝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여전히 그 각서를 모른 척 외면하며 비겁하게 방관하고 있었고 자식들이 그토록 원하던 서류 앞에 서서 나는 주머니 속 낡은 만년필을 조용히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내 이름을 정자로 꾹꾹 눌렀었으며 지장을 찍는 손가락은 파르르 떨렸지만 자식들을 바라보는 내 눈빛만큼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각서를 채 가득 빼앗아 든 며느리의 얼굴에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고 아들 녀석 역시 슬그머니 고개를 들며 안도하는 눈치로 요양원을 알아봐 줄 테니 걱정 말라는 배웅을 건네더군요. 나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 채 가방을 메고 현관문으로 걸어갔고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밤바람이 내 뺨을 세차게 때리며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센서등이 쓸쓸하게 켜진 복도에서 나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구, 계단을 택해 한 걸음씩 내려갔으며 한 계단씩 내려갈 때마다 평생을 쥐고 있던 자식들과의 인연도 함께 바닥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어두운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차가운 가로등 불빛이 일렁이는 길가로 나왔을 때 나에게는 당장 몸을 뉘을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로등 밑에서 어렵게 꺼내든 통장은 손때 묻은 해진 종이 뭉치에 불과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내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자식들은 내가 평생 공사장을 전전하며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했다고 나를 타박했지만
그것은 저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제멋대로 단정 지은 크나큰 착각이었지요. 과거에 전국의 거친 일터를 돌아다니며 피땀 흘려 벌었던 돈 중 일부를 아내와 나만이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며 다른 용도로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자식들은 그저 내가 나이 먹고 노망이 나서 시골 구석에 아무 쓸모도 없는 황무지를 샀다며 철저히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던 변두리의 작은 기슭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 일대가 대규모 신도시 주거지구와 상업구역으로 통째로 묶여 개발되면서 이제는 저 자식들이 평생을 일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까막눈처럼 전혀 모르는 자식들은 그저 내 명의로 된 빌라, 전세 보증금 몇 푼에만 눈이 멀어 나를 이토록 비참하게 길바닥으로 내쫓고 확인서까지 받아낸 것이었지요. 손바닥 안에서 유난히 차갑게 서려있는 허름한 열쇠꾸러미를 꽉 쥐자 아내와 함께 그 땅을 처음 사던 날의 눈물겨운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전국의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아가며 시멘트 독에 손이 갈라지면서도 오직 자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아내와 배고픔을 참아가며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만약 저들이 끝까지 나를 부모로서 최소한의 도리로 대하고 따뜻하게 품어주었더라면 이 모든 비밀의 기록과 거대한 가치는 당연히 내 사후에 자식들의 손으로 온전히 들어갔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내민 하얀 종이 위에 내가 망설임 없이 내 이름을 적어 넣은 순간 저 자식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완벽하게 걷어찬 셈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그토록 눈을 불을 켜고 원했던 부양, 의무면제라는 문구는 역설적이게도 내가 저 비정한 인간들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외면하고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명분이 되어주었지요. 나는 외투 안쪽 깊숙한 곳으로 통장을 다시 밀어넣으며 자식들을 향해 마음 한구석에 미련하게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정마저 완전히 잘라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 비정한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얹혀 살 이유도 없었고 부모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참아가며 희생할 필요도 없다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가득 들었지요. 발걸음을 돌려 밤거리를 묵묵히 걸어가는 내내 머릿속에서는 오직 단 하나의 생각만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를 버린 자식들이 뒤늦게 이 엄청난 진실을 알고 피눈물을 흘리며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릴 때 그 부질없는 후회를 가장 차가운 시선으로 외면해주겠다는 단호한 다짐이었습니다. 길가에 서서 천천히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아타고 나는 자식들의 아파트 단지가 백미러 속에서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달리는 동안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허무하게 스쳐 지나갔고 내 복잡했던 마음은 가라앉으며 오직 자식들에 대한 냉정함만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밤은 아파트 단지에서 멀리 떨어진 낡은 여관방의 방을 잡고 가방을 내려놓은 뒤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내 주머니 속에 든 열쇠와 통장을 다시 한번 꺼내어 쥐어보며 자식들이 나에게 저지른 짓을 똑똑히 기억하고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지금 자신들이 짐덩어리를 하나 치웠다고 시원해하고 있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는 머지않아 뼈저리게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평생을 무가치하게 여겼던 자식들에게 참된 부모의 무서움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리라 마음먹으며 나는 여관방에 차가운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피로가 쏟아졌지만 주머니 속 통장의 묵직한 촉감 덕분인지 이상하리만치 무섭거나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일부터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려지면서 기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타인일 뿐이며 그들이 판 함정에 그들 스스로가 빠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나는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길고 잔인했던 나의 72 첫 번째 순환의 밤이 깊은 어둠 속에서 서서히 져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푸스름하게 밝아오는 것을 보며 나는 더 이상 자식들의 아버지가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자식들이 내팽개쳐버린 가방에서 구겨진 옷을 꺼내어 갈아입는 내내 내 마음은 복수심이 아닌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는 오롯이 그들의 몫으로 남겨둔 채 나는 여관방 문을 열고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여관방을 나선 아침의 공기는 살을 내는 듯 차가웠지만 내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명석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낡은 통장과 허름한 열쇠꾸러미의 묵직한 무게감을 느끼며 나는 곧장 시내 중심가에 있는 법률사무소 거리를 찾아 발걸음을 옮겼지요. 어젯밤 자식들과 며느리가 기세등등하게 내밀고 내 도장을 받아간 그 확인서가 과연 앞으로 내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전국의 공사장을 전전하며 수많은 위약금 서류와 계약서를 보아왔던 나였기에 법이라는 것이 때로는 아는 자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 나이 지긋한 변호사 앞에 어젯밤에 그 종이 쪼가리를 내려놓았을 때 서류를 훑어보던 변호사의 입가에 기가 막힌다는 듯한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직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식들이 미리 받아낸 상속폭이나 부양면제 확인서 따위는 민법상 아무런 효력도 없는 일방적인 선언에 불과하다는 설명이 내 귀에 꽂히더군요. 오히려 자식들이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작은 빌라 전세 보증금을 전액 갈취해가고 늙은 아버지를 길바닥으로 내쫓았다는 명백한 부양의무 위반의 증거물로 역이용할 수 있다는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 철부지 자식들은 자기들이 아주 영악하게 대못을 박았다고 생각하며 축배를 들고 있겠지만 실상은 스스로 파렴치한 범죄 사실을 서류로 남겨둔 꼴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변호사는 나에게 향후 자식들이 이 유산이나 자산에 대해 소송을 걸어오더라도 이 서류 덕분에 단 한 푼의 유류분도 받아내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나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을 나오는 내 발걸음은 어젯밤 낡은 천가방을 메고 계단을 내려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고 단호해져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그토록 눈을 부를 켜고 원했던 그 면죄부는 이제 역설적으로 내가 저 비정한 인간들을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도려낼 수 있는 최고의 칼날이 되어준 셈이었습니다. 나는 주머니 속의 통장을 손으로 꽉 쥐며 이제 저들에게 돌아갈 자비는 단 한 방울도 남겨두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차갑게 다짐했습니다. 그 시각 나를 내쫓은 아들 녀석의 집에서는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의 파렴치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을 것이 뻔했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두고 간 각서를 서랍 깊숙한 곳에 보물처럼 모셔두며 이제 매달 들어가는 약값이며 병원비라는 거추장스러운 짐덩어리를 완벽하게 치워냈다고 쾌재를 불렀겠지요. 아들 녀석 또한 처음에는 아주 잠깐의 얄팍한 죄책감을 느꼈을지언정 이내 아내의 부추김에 넘어가 자신들의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질 미래만 그리며 안도하고 있었을 터였습니다. 자신들이 길바닥으로 밀어내버린 늙은 아버지가 지금 어디서 추위에 떨고 있는지 당장 오늘 점심 한 끼는 챙겨 먹었는지 따위는 저들의 안중에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축배를 들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세상에 톱니바퀴는 저들의 무지함을 비웃듯 무섭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흙먼지 마셔가며 사두었던 변두리의 그 작은 기슭은 이미 대기업의 대규모 물류단지와 신도시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 보상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내가 나이 먹고 노망이 나서 아무 쓸모도 없는 돌밭에 돈을 버렸다고 손가락질하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그 땅의 가치는 자식들이 평생을 밤낮으로 일해도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수십억 원의 거대한 자산으로 탈바꿈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곧장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토지주택공사 지사로 향해 그동안 밀려있던 서류 절차와 보상금 수령을 위한 행정 절차를 묵묵히 진행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내 명의로 된 토지의 최종 보상 금액과 전용 계좌로 입금될 일정을 확인해주며 대단한 자산가를 보듯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네더군요. 전용 계좌가 개설되고 그 안에 찍힌 상상하기조차 힘든 거대한 숫자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는 순간에도 내 마음은 기묘할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돈은 이제 저 비정한 자식들의 몰락을 지켜볼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억울하게 눈을 감은 내 아내와 나의 삶을 보상해줄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보상금 수령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 길로 나는 자식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시외 외곽에 쾌적하고 한적한 주거 단지의 작은 거처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밥 한 그릇, 눈물로 삼켜야 했던 그 좁아터진 아파트. 구석방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온전히 나만의 평온함이 보장되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가방 속에 넣어두었던 아내의 빛바랜 영정 사진을 거실 가장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정중히 모셔두고
나는 아내의 슬픈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여보, 당신과 내가 흘린 피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니 이제 저 자식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업보를 어떻게 돌려받는지 하늘에서 똑똑히 지켜보라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철저하게 자식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고 휴대폰 번호마저 새로 바꾸며 흔적을 완벽히 지워버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내가 전화를 받지 않자 그저 늙은이가 단단히 삐쳐서 어디 싸구려 여인숙이나 다른 친척 집을 전전하고 있을 거라며 제멋대로 넘겨짚고 먼저 연락할 생각조차 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아버지가 연락을 안 하니 잔소리를 안 들어서 좋고 병원비 보태달라는 소리를 안 하니 살 것 같다며 저희끼리 외식을 즐기고 쇼핑을 다니며 즐거워하고 있다는 소식이 건너 들려왔습니다. 자식이라는 가면을 쓴 비정한 괴물들의 본 모습을 확인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신락 같은 정은 서서히 차가운 얼음덩어리로 굳어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얄팍한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시한부 인생의 강물과 다름없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들어간 그 아파트는 영원히 오를 줄만 알았지만 급격한 경기 침체와 금리 폭등으로 인해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의 부추김에 넘어가 무리하게 시작했던 가맹점, 사업마저 사기를 당해 커다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려오더군요. 매달 대출 이자와 카드값을 막기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며 비참하게 허덕이는 저들의 소식은 과거 나를 길바닥으로 내쫓으며 악을 쓰던 저들의 기세 좋은 모습과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이제 저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 마지막으로 눈을 돌릴 곳은 자신들이 짐짝처럼 내버렸던 늙은 아버지의 주머니뿐일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빼앗아간 빌라 전 세금마저 다 날려버린 저들이 이제 와서 염치도 없이 나를 찾아내려 발버둥을 칠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했지요. 하지만 나는 저들이 파멸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손을 내미는 대신 저들이 스스로 가닥을 잡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가장 잔인하고 조용한 관찰자가 되어 지켜볼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는 새로 구한 집의 넓은 창문을 열고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새로 바꾼 통장을 천천히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자식들은 지금 자신들이 파멸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눈앞에 빚을 막기 위해 급급해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은 바닥을 드러낼 때 비로소 그 잔인한 본색을 가장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법입니다. 나를 길바닥으로 내쫓고 정확히 8개월이 지난 시점 예상했던 대로 아들 녀석의 가정이 무서운 속도로 균열을 일으키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건너 들려왔습니다. 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무리하게 영끌을 해서 들어갔던 저들의 아파트 대출이자는 매달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고 며느리가 대박을 꿈꾸며 무모하게 손을 댔던 프랜차이즈 매장은 끝내 사기를 당해 보증금 한 푼 건지지 못한 채 폐업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3년 전 내 아내가 눈을 감았을 때 내가 살던 작은 빌라의 전세 보증금까지 싹싹 긁어가며 자신들의 배를 불렸던 저들이었지만 그 불이하게 쥐어짜낸 돈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셈이었습니다. 매달 날아오는 제2금융권의 독촉장과 압류예고 통지서 앞에 장사꾼 같던 며느리의 기세는 순식간에 꺾였고 집안은 연일 날카로운 고성과 원망으로 지옥 같은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이 파멸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지막으로 머리를 굴려 찾아낸 구멍은 역시나 자신들이 험한 말로 내쫓았던 늙은 아버지의 주머니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비정하게 각서까지 받아내며 부양이물을 면제받았다고 좋아할 때는 언제고 이제 자신들이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기자 염치라는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채 나를 찾아내려 발버둥을 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내가 이미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흔적을 지운 지 오래였기에 저들은 당장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어 애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녀석은 내가 가끔 찾아가던 고향 친구이자 내 오랜 동창인 김영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내 행방을 캐묻기 시작하더군요. 아버지가 연락이 두절되어 밤잠을 설칠 정도로 걱정이 되어 미칠 것 같다는 가식적이고 비장한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내 주소지를 알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내 사정을 전부 알고 있던 김영감은 저들의 속셈을 단박에 간파하고는
늙은 부모 돈을 다 빨아먹고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아버지를 찾느냐며 수화기 너머로 호통을 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내 마음속에서는 분노보다도 인간에 대한 거대한 환멸과 차가운 실소만이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김 영감을 통한 추적이 실패로 끝나자 며느리는 법률적 지식이 전무한 무지함을 바탕으로 동사무소로 달려가 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강제로 발급받으려 시도했습니다. 직계존속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늙은 시아버지의 거취를 파악하려 했지만 이미 내가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식들의 무단 열람을 막기 위해 열람 미교부 제한 신청을 철저하게 걸어두었다는 사실을 저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양은커녕 가정폭력과 다름없는 정신적 학대를 당하고 쫓겨난 노인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방어벽을 내가 미리 세워두었던 서류였습니다. 동사무소 창구에서 열람이 거부당하자 며느리는 그곳에서 고함을 지르며 억지를 부리다가 망신만 당한 채 쫓겨나고 말았지요. 소식을 건너 전해 들으면서도 나는 새로 마련한 쾌적한 거처에서 매일 아침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온전한 나만의 평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공사장의 매연과 흙먼지 속에서 숨 가쁘게 살아온 나에게 자식이라는 짐을 내려놓은 지금의 삶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하고 풍요로웠습니다. 전용 계좌에 안전하게 예치된 수십억 원의 토지 보상금은 대단한 사치를 부리기 위함이 아니라 저 비정한 자식들이 내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 단 한 자락의 틈도 주지 않고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성벽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에 모셔진 아내의 영정 사진을 닦으며 저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 속에서 얼마나 더 추악하게 망가질지 차분하게 기다렸습니다. 지자체와 토지주택공사를 통한 나의 보상금, 수령 절차가 완벽히 마무리되고 그 일대의 황무지가 본격적으로 포크레인에 의해 깎여 나가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쓸모없는 돌밭의 소유주가 바로 나 이만식이라는 사실이 과거 함께 일했던 공사장 인부들과 동네 사람들의 입을 통해 마침내 아들 녀석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독식한 자산가가 다름 아닌 자신들이 험하게 내쫓았던 늙은 아버지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을 때 저들이 느꼈을 그 거대한 충격과 박탈감은 가히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날뛰던 며느리와 아들의 눈 뒤집히는 소리가 이곳까지 들리는 듯했지요. 진실을 알게 된 자식들의 추적은 이제 단순한 확인을 넘어 광기에 가까운 집착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잠시 몸을 의탁하려 했던 작은아들 녀석의 집과 친척들의 연락처를 샅샅이 뒤지며 아버지를 모셔야 한다며 뒤늦은 효자 노릇을 연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8개월 전 나에게 부양이 무면제확인서를 내밀며 나가라고 소리치던 그 기세는 어디로 가고 이제는 오직 수십억 원이라는 거대한 불빛의 나방처럼 이끌려 내 주변을 서성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가 쳐놓은 법적인 방어벽과 차가운 외면 앞에서는 단 한 걸음도 내 거처로 다가올 수 없었습니다. 나는 새로 바꾼 휴대폰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저들이 마침내 내 번호를 알아내어 비굴한 문장들을 쏟아내 그 순간을 머릿속으로 조용히 그려보았습니다. 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의 과오를 후회하는 척 연기할 저들의 비열한 낯짝이 벌써부터 눈에 선하게 그려지더군요.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저들이 받아간 부양면제 서류는 저들의 목을 쬐는 가장 단단한 밧줄이 되어 결코 풀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던져버린 천륜의 대가가 얼마나 매서운 동장군보다 차가운지 나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저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스름하게 해가 저무는 거리를 내려다보며 나는 주머니 속의 통장을 천천히 손끝으로 매만졌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막다른 골목의 벼랑 끝에 섰고 그들을 밀어버린 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끝없는 탐욕과 무지함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자식들의 집요함은 결국 내 거처를 알아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공사장 인부들의 입소문과 친척들의 뒷조사를 샅샅이 뒤진 끝에 아들과 며느리는 마침내 내가 새로 구한 아파트 호수를 알아내어 이른 아침부터 현관문을 두드려댔지요. 인터폰 화면 속으로 보이는 저들의 낯짝에는 8개월 전 나를 길바닥으로 내쫓으며 표독스럽게 소리를 지르던 그 기세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대신 양손 가득 백화점 쇼핑백과 음료수 상자를 들고
세상에서 가장 효심이 깊은 자식과 며느리인 양 애처롭고 가련한 표정을 지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지금 입고 있는 번드르르한 옷들이 실상은 매달 불어나는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막지 못해 사채 시장을 전전하며 빌려온 빚더미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나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지요. 현관문을 열고 나간 내 눈앞에서 며느리는 문이 열리자마자 억지 눈물을 쥐어짜내며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거실로 밀고 들어오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동안 아버님을 찾지 못해 하루도 마음 편히 잠을 잔 적이 없다며 영양실조라도 걸리신 줄 알고 밤마다 울었다는 가식적인 거짓말을 숨도 쉬지 않고 쏟아내더군요. 소파 뒤에서 눈치만 보던 아들 녀석 또한 뒤늦게 내 손을 꽉 쥐며 이제라도 아버지를 편안한 곳으로 모시고 효도를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들이 이토록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는 유일한 이유는 내 손에 쥐어진 수십억 원의 토지 보상금 계좌와 새로 마련한 이 쾌적한 보금자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저들의 비열한 연극을 아무런 대꾸도 없이 마치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묵묵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놓여진 아내의 영정사진을 슬그머니 쳐다보던 며느리는 갑자기 아내의 영정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척을 하며 어머님 생전의 소원이 아버님을 잘 모시는 것이었다는 궤변까지 늘어놓기 시작하더군요. 3년 전 아내가 숨을 거두자마자 내 작은 빌라의 전세보증금부터 강탈해 갔던 저 인간들의 입에서 감히 내 아내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분노가 치밀었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저 비정한 괴물들에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참 동안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애달픈 눈물 연기를 마친 며느리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며 슬그머니 식탁 위에 서류 보따리 하나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자신들이 무리하게 확장했던 사업이 사기를 당해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 왔으며 살고 있는 아파트마저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으니 아버님이 받으신 보상금 중 일부만 융통해주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구차한 본론이었습니다. 만약 이번 고비만 넘기면 아버님을 자신들의 안방에 모시고 매달 극진한 용돈과 병원비를 책임지겠다는 그 뻔뻔하고도 얄팍한 제안을 부끄러운 기색 하나 없이 털어놓더군요. 8개월 전 내밀었던 서류의 존재는 기억조차 못하는 양 저들은 돈 앞에 완벽한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저들이 내민 구질구질한 대출 서류와 차용증을 손끝 하나 대지 않은 채 주머니 속에서 하얗게 바랜 그 부양이 무면제 확인서 복사본을 꺼내어 저들의 눈앞에 툭 던졌습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을 정자로 꾹꾹 누르게 만들고 지장까지 강제로 찍게 만들었던 그 대단한 서류가 바로 여기 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부양을 하겠다는 헛소리를 하느냐고 담담하게 물었지요. 서류를 확인한 며느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고 아들 녀석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그것은 그저 일시적인 감정 싸움 끝에 나온 실수였다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법과 서류를 그토록 좋아하던 저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덫에 스스로 걸려들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엄연한 법적 팩트였습니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실하게 고증받았던 법적 효력을 바탕으로 저들에게 단 한 자락의 틈도 주지 않고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너희들이 받아간 그 확인서는 이제 내가 너희라는 자식들을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제외하고 내 모든 자산을 사회에 기부하거나 혼자 다 써버려도 유류분 청구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방패가 되었다고 똑똑히 말해주었지요. 늙은 아버지를 길바닥으로 내쫓은 유기혜미가 이 서류 덕분에 법적으로 다 입증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 저들의 눈동자는 거대하게 흔들리며 공포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들어줄 가치도 없었기에 나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저들이 들고 온 가식적인 쇼핑백들을 복도 바닥으로 사정없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때 내 자식이었던 괴물들을 향해 당장 내 집에서 꺼지지 않으면 주거 침입으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단호하게 경고했지요. 며느리는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며 늙은이가 돈 좀 생겼다고 천륜을 저버린다며 복도에서 악을 쓰며 발악을 했지만 아들 녀석은 이미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는 며느리의 팔을 붙잡고 비참하게 엘리베이터 쪽으로 도망치듯 사라져갔습니다. 닫힌 현관문 너머로 저들의 구차한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 나는 거실 창가로 걸어가 멀어지는 저들의 초라한 뒷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식들이 던져버린 비정한 부메랑은 이제 저들의 심장을 정면으로 겨누며 무서운 속도로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주머니 속 통장을 매만지며 이 냉정하고도 철저한 인과응보의 과정을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차갑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인간이 제 손으로 심은 악행의 씨앗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 가장 참혹한 열매를 맺어 제 입으로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내 거처에서 비참하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간 아들과 며느리의 집에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냉혹한 법의 집행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하게 영끌을 하여 들어갔던 저들의 번드르르한 아파트에는 금융기관의 최종 경매 통지서가 날아들었고, 며느리가 사기를 당해 날려버린 사채빚은 채권 주심원들의 집요한 독촉으로 이어져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지요. 3년 전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고작 전세 보증금 몇 푼을 빼앗아가며 늙은 부모의 피눈물을 짜냈던 자식들이었지만, 그 돈은 저들의 파멸을 막아주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집 앞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채권자들의 눈을 피해 커튼을 굳게 닫아걸고 숨어 지냈으며, 아들 녀석은 직장으로까지 날아오는 급여 압류 통지서 때문에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퇴근길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저희끼리 배를 불리고 안도하며 호의호식할 때는 언제고, 이제 막다른 골목의 벼랑 끝에 나앉게 생기자 저들이 겪는 하루하루는 매 순간이 숨막히는 고통과 수치심의 연속이었을 터였습니다. 이 모든 몰락의 과정을 나는 내 오랜 친구이자 주변 사정을 잘 아는 김영감을 통해 마치 한 편의 중계방송을 보듯 담담하게 전해 듣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단 한 자락의 동정심이나 슬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들 녀석은 마침내 직장까지 찾아온 채권 주심원들과 큰 소리로 다투다가 회사 로비에서 망신을 당했고, 그 길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끈이었던 고정 수입마저 끊어지자 가정은 공중분해되었고, 이제 당장 다음 달 먹고 살 쌀통마저 비어가는 비참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 것이었지요. 며느리는 밤마다 아들 녀석의 멱살을 잡고 이게 다 무능한 시아버지를 진작에 제대로 뜯어내지 못한 당신 탓이라며 악을 썼고, 아들 또한 3년 전 어머니의 돈을 갈취할 때 앞장섰던 아내를 원망하며 부부간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채 서로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천륜을 저버리고 부모를 유기한 대가가 이토록 빠르게 저들의 안방까지 치고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나는 새로 구한 쾌적한 아파트의 넓은 거실에서 따뜻하게 우려낸 녹차를 마시며 저들이 스스로 파놓은 탐욕의 함정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 명의로 된 전용 계좌에 안전하게 예치된 수십억 원의 토지, 보상금은 여전히 묵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나는 그 돈을 자식들의 빚을 탕감해주는데 단 한 푼도 쓸 생각이 없음을 매 순간 확고히 다졌습니다. 거실에 놓여진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나는 이것이 하늘이 내리는 명백한 인과응보의 과정임을 확신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며느리는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다시 한번 나를 찾아와 무릎을 꿇을 계획을 세고는 이번에는 어린 손자 녀석의 손을 잡고 내 집 앞 복도에서 몇 시간 동안 진을 치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앞세우면 늙은 노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약해져서 문을 열어줄 것이 아는 그 추악하고도 얄팍한 계산을 끝까지 버리지 못한 꼴이었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으로 지치고 초라해진 몰골의 며느리와 배고픔에 징징대는 손자의 모습이 보였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실의 인터폰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과거에 내가 병원비가 없어 숨이 막힌다고 호소했을 때 처치 곤란한 악성재고 취급을 하며 내쫓았던 저 인간들에게 나 역시 똑같이 냉정하고 무자비한 법의 테두리로 대응할 뿐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자 며느리는 결국 문을 발로 차며 아버님 돈 좀 생겼다고 손주까지 모른 척하냐며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이미 경비실과 관할 지구대에 연락을 취해 둔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주거침입과 소란 행위로 제지를 당하며 비참하게 끌려 내려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8개월 전 저들이 내밀었던 그 부양의 무면제 확인서는 이제 경찰과 법원 앞에서도 내가 저들을 완벽하게 문전박대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법적 무기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제 손으로 만든 덫에 걸려들어 스스로를 옥죄어가는 갈등의 소용돌이가
이제 저들의 가정 전체를 통째로 삼켜버리기 위해 더욱 사납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와 가만히 앉아 있으니 옛날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더군요. 전국에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공사장 현장에서 안전모 하나에 의지한 채 흙먼지를 마시며 일하던 시절에는 그저 자식 새끼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가락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가 불렀습니다. 내 손가락이 시멘트 도구에 벌어져 피가 흐르고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저 아들 녀석이 대학에 가고 장가를 가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 인생은 성공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시장통에서 가장 싼 시래기 한 단을 사다가 국을 끓여 먹으면서도 자식들에게는 언제나 가장 좋은 옷과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이려 밤낮으로 잔업을 마다하지 않았던 미련한 부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련한 사랑의 대가가 결국 늙고 병들자마자 가방 하나 달랑 쥐어주며 길바닥으로 내쫓기는 비참한 유기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저들이 빚더미에 앉아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나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는 여전히 내 돈을 빼앗아 가겠다는 탐욕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약 저들이 단 한순간이라도 진심으로 늙은 애비의 건강을 걱정하고 과거의 행동을 뉘우쳤더라면 내 마음이 이토록 차갑게 얼어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경찰에게 끌려 내려가면서도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돈을 내놓으라고 악을 쓰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자식에 대한 마지막 칠락 같은 인연의 끈은 완벽하게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나는 거실 창문을 닫고 차갑게 식어버린 녹차 잔을 싱크대에 비워냈습니다. 자식들의 무지함이 불러온 경제적 파멸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불과했으며 저들이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과 비참한 현실은 앞으로 더욱 혹독하게 저들의 숨통을 조여올 것이 뻔했습니다. 주머니 속 낡은 통장을 굳게 쥐며 나는 저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단 한 자락도 피하지 못하도록 오직 내 안위와 평온만을 지키며 이 긴 갈등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차분하게 다짐했습니다. 밤바람이 아파트 창문을 거세게 두드렸지만 내 거실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고 자식들이 스스로 파놓은 탐욕의 수렁은 이제 저들을 향해 더 깊고 어두운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돈에 눈이 멀고 궁지에 몰리면 그동안 숨기고 있던 바닥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이번에 자식들의 행보를 보면서 아주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영끌로 사들였던 저들의 아파트의 은행 연체 이자가 쌓이고 대출금 독촉장이 날아들자 아들과 며느리는 단순히 내 집 문을 두드리는 것을 넘어서 나를 법적으로 올가맬 꼼수를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늙은 아버지의 주머니를 털어내겠다고 칼날을 겨누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처한 경제적 파멸을 막아보겠다고 법률구조공단이나 아는 지인들을 수소문해 가며 부모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들이 8개월 전 나를 내쫓으며 내밀었던 그 확인서가 살아생전에는 상속 포기로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주워듣고는 그것을 역으로 이용할 수작을 부렸습니다. 아버지가 수십억 원의 토지 보상금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서 자식들을 외면하고 있으니 도리어 나를 부모의 도리를 저버린 비정한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러한 저들의 추악한 법적 발악 소식은 내 주변 사정을 잘 아는 김 영감을 통해 나에게 실시간으로 전해졌고 서류를 접수하러 법원 주변을 서성대고 있다는 아들 녀석의 행태를 들으며 내 입가에는 웃음만 새어나왔습니다. 저희끼리 안도하며 호의호식할 때는 언제고 이제 당장 빚더미에 앉아 집이 날아갈 위기에 처하자 천륜을 법정에 끌고 가 애비의 주머니를 강제로 털어내겠다는 저들의 발상은 참으로 잔인하기 짝이 없었지요. 하지만 내가 이미 법률사무소를 통해 저들이 3년 전 전세금을 갈취해 간 명백한 통장거래 내역과 8개월 전 나를 길바닥으로 내쫓았던 아파트 CCTV 자료 및 목격자 진술을 철저하게 확보해 두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와중에 며느리는 이번에는 친척들과 문중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거짓말을 퍼뜨리는 치졸한 짓을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와 고모들을 찾아가 시아버지가 땅 보상금으로 거액을 벌더니 자식들을 모른 척하고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었다며 눈물로 하소연을 하며 친척들이 나에게 압박을 가하도록 유도한 것이었지요. 소문을 듣고는 은근슬쩍 자식들의 편을 들며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매정하게 구는 것 아니냐며 자식 빚부터 갚아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며 훈수를 두기 시작하더군요.
천륜과 효도라는 허울 좋은 핑계를 대고 있었지만 실상은 내 재산의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어 볼 심산으로 자식 새끼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인간들의 모습에 진저리가 났습니다. 친척들이 걸어오는 전화를 단 한 통도 받지 않고 모두 차단해버렸습니다. 내 명의로 된 전용 계좌의 돈은 고스란히 잘 보관되어 있었고 나는 저 비정한 자식들과 그들의 편을 드는 친척들에게 1원도 건네지 않겠다고 매일 아침 다짐했습니다. 이제야 자신들이 만든 덫에 걸려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법원과 친척 집을 전전하며 나를 올가매려 발버둥을 치는 자식들의 행태는 오히려 내가 저들을 향해 행할 냉정한 대처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줄 뿐이었습니다. 저들이 나를 상대로 부양료 소송을 일으키려 하면 할수록 과거 저들이 나에게 저질렀던 폐륜적인 행위와 경제적 갈취, 범죄의 증거들이 법정에 명명백백하게 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저 무식한 인간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제 손으로 만든 탐욕의 구덩이는 이제 저들의 목덜미까지 차올라 숨통을 조이고 있었으며 빚독촉에 시달리는 저들의 비명 섞인 발악이 매일같이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결국 자식 새끼들은 제 애비를 상대로 법원의 부양료 소송장을 접수하는 폐륜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날아온 법원의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내 손은 분노가 아니라 저 인간들의 끝없는 탐욕에 대한 기가 막힘으로 잘게 떨리더군요. 첫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 조정실에서 만난 아들과 며느리의 몰골은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려 지칠 대로 지쳐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돈에 굶주린 승냥이와 다름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판사 앞에서 눈물을 쥐어짜내며 자신들이 그동안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으나 자식들의 도리를 다한 자신들이 억울하게 빚더미에 앉았다고 거짓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하더군요. 옆에 앉은 아들 녀석 또한 고개를 숙인 채 며느리의 거짓말에 묵묵히 동조하며 어떻게든 애비의 보상금 통장에서 돈 몇 푼이라도 뜯어내려 비열하게 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머릿속에는 오직 당장 날아올 아파트 경매와 사채 빚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런 부끄러움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들의 가식적인 진술이 끝나자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 앞에 준비해간 두꺼운 서류 뭉치와 영상이 담긴 저장 장치를 증거 자료로 당당하게 제출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청가방을 바닥으로 내팽개치며 악을 쓰는 며느리의 모습과 스마트폰만 보며 방관하는 아들의 추악한 행태가 법정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기각된 소송의 여파는 오래가지 않아 자식들의 살림 전체를 덮쳤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무리하게 들어갔던 아파트에 강제 퇴거 집행이 들이닥쳤습니다. 사채 빚과 연체된 이자를 끝내 감당하지 못해 집은 통째로 남의 손에 넘어갔고 인부들이 가구를 끌어내는 풍경이 단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평생 남의 집 뼈대를 세우던 내가 정작 자식의 살림이 무너지는 자리를 모른 척할 수 없어 나는 모자를 눌러쓰고 멀찍이 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화단 앞에서 갈 곳이 없다며 주저앉아 울었고 압류 딱지가 붙은 가구들이 시멘트 바닥 위로 쌓여가는 모습은 그날 밤 내가 가방 하나만 들고 나서던 순간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직장까지 잃은 아들은 경비실 구석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아파트 하나 물려주지 못했다며 나를 타박하던 그가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앉은 모습이었지요. 그 광경을 보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동정도 슬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던 며느리가 문득 멀리 선 나를 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나에게 달려와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은 전세집 얻을 돈만이라도 융통해달라고 매달렸고 며느리는 손주를 봐서라도 지난 일을 잊어달라며 바닥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 진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장의 위기를 넘기려는 마지막 발버둥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옷자락을 붙잡은 손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거두어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그날의 확인서 한 장을 다시 꺼내어 두 사람 앞에 내려놓으며 너희가 원해서 만든 종이가 여기 있으니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담담히 말해주었습니다. 더 나눌 말이 없었기에 발걸음을 돌렸고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전애들은 소식은 갈수록 쓸쓸해졌습니다. 좁은 방 한 칸에서 서로를 탓하며 다투던 부부는 결국 갈라섰습니다. 며느리는 손자를 데리고 어디론가 떠났고 홀로 남은 아들은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채 막노동판을 떠돌았습니다. 한때 나를 타박하던 그 기세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고 그저 스스로 끊어버린 인연의 무게를 홀로 견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나는 가만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아들이 뉘우칠 날이 올까 하는 씁쓸함이었습니다.